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재정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재정이라는 걸 정말 마음대로 무한정 쓸 수만 있다면야 어떤 정책이든 어떤 지원이든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청년 세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 펑펑 쓰고 빚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엄격하게 우리 정부가 그 기조를 명확하게 갖고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가 채무가 우리 국민들께 실생활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재정의 부실은 저는 국가적 재앙이자 우리 국민들께 큰 불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좀 우측으로 돌려서 질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올해 2025년 예산안을 677조 4천억 규모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2024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년 연속 3% 내외로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고, 또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해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평균 8.7%의 어떤 상승에 비하면 정말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고 또 재정 건전성 유지에 저는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또 4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이 국가 채무 비율을 약 12%로 이렇게 상승시킨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가 비교적 그래도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3년 연속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렇게 총력을 기울였고, 또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국가 채무를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면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연금 지출 이렇게 막대하게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럼 한정된 재원을 당연히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감하게 줄이고, 또 꼭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즉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그리고 이 입장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2022년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 번만 되돌아보면 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국민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에는 아마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렇게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의 급격한 상승,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0배가 올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약 2.5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어려움에 겪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를 좀 큰 무리 없이 국민들이 정말 좀 부담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죠. 과거처럼 우리가 0% 가까운 그런 기준금리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채 비율을 급격하게 늘리는 속도를 그대로 간다면 아마 훨씬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이 아픔은 훨씬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들어와서 5월 달에 재정전략회의를 해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속도로 그대로 그 재정을 운영한다면 2027년 현 정부가 끝나는 해에서는 부채 비율이 과거 2020년 기준으로 70%가
시뮬레이션에 나왔습니다. 70%라는 거는 세계가 대개 생각하는 약 60% 정도의 최고의 부채 비율로 비교했을 때에도 엄청나게 높은 거고, 대한민국은 그것이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그 전체적인 경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정말 정부도 최대한 전략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공통의 그런 노력을 해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칠이 2차 대전 때 얘기했듯이 땀과 눈물 이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해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계획은 지난 정부가 끝났을 때가 49.6%인지 4%인가 그렇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것이 전 정권 시작했을 때 36%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약 14%가 늘었고,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 외국 선진국들은, 우리도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020년 고해의 재정 적자를 내고 그 다음부터 바로 선진국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2020년에는 12.8%를 늘렸지만 2022년에는 6.7%로 6.6%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6.6% 부채를 일으킨 다음에 2023년, 죄송합니다. 2021년, 2022년에 계속 네. 2.4% 그리고 3.0%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보니까 저희는 그 20년부터 2022년까지 12.2%가 늘어난 겁니다. 외국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다 부채를 그 다음에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바로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6.6%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는 6.6%를 2020년에 늘린 다음에 그 2022년까지 그 3년 동안에 우리가 12.2%를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제사회로부터 무지막지한 경고가 나온 거죠. 네.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70% 예측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다면 아마 국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고통은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는 저는 거의 아마 부도 사태에 갔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시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가 부채를,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GDP 기준을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2015년. 15년.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세수 결손에 대한